여러분, 이렇게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워싱턴 DC에서 또 엘리어 스쿨, 또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또 더불어 살아가는, 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국제기구, 또 이제 한국 정부, 또 민간 NGO하고 함께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할까?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된 또 경험들 또 나누고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2010년 1월 12일 날 IT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굉장히 많은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그 한국에 있는 민간 NGO와 함께 긴급구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긴급구호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한국어, 프렌치, 우리 통역 업무였어요. IT 도착했을 때, 어, 30만 명이 죽었으니까 한국 같으면 뭐 이렇게 시신의 어떤 DNA 분석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인계해 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 또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CNN 기자가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신을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덤프트럭에 싣고 큰 구덩이를 파서 한 10만 명 정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전 세계에 송출되기도 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중간중간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들도 보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IT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뭐냐면 UN 오차라고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UN 오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차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필드에서는 그 A라는 도시에 지금 그 의사들이 1000명이 필요한데 이런 그 중간에 코디네이터하는 기구가 없으면 1000명이 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밀리언의 자금이 모여 있는데 그 자금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NGO들 또 국제기구들 오면은 그곳 통해서 지금 현장의 필요들을 이제 나누고 또 협업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오차 또 하고 관계된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그 전 강경화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오차 출신이시죠. 이분이 그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유엔과 깊이 오랫동안 관계된 일을 직접 해오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엔 오차 통해서 CSC 412번 난민 캠프에 대한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식수 지원하고 텐트 지원하고 식량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134채의 우리 각 주택을 건설했는데요. 사람들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는 민간 NGO 그때 이제 민간 NGO의 그 책임자를 몸담고 있었지만 민간 NGO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그 국제기구가 IOM 국제 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그 IOM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난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난민들의 그 긴급한 필요들, 식량을 지원한다든지 임시 쉘터를 만들다든지. 그래서 지금 아마 남수단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쉘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데 제가 알고 있는 유엔 기구 가운데는 제일 타이트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기구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IOM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잠깐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IOM에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기를 간절히 좀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IT에 있으면서 저희가 우리 코이카 국제협력단이죠. 한국 정부의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 코이카인데, IT에 있는 IOM 오피스하고 이제 처음으로 코이카하고 연결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NGO로서 IOM과 함께 주택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택을 지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비부대라고 하는 UN 재건지원단을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병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많이 보내죠. 레바논에도 보내고 뭐 여러 나라에 보내는데, IT에는 재건지원단, 집이 무너졌으니까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공병대가 파병이 돼서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가 IOM에서 플랜을 만들고 또 민간 NGO에서 그 만들어진 하드웨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그 빌리지의 기초 설계는 한국 공병단에서, 공병지원단에서 같이 해서,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하고 민간 NGO하고 군, 그리고 펀딩은 어디서 왔냐면 한국 정부의 펀딩 통해서 이 DS412번 사탕수수밭에 우리 IT 항구 마을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유치원 만들고, 또 직업 훈련학교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다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주택을 이렇게 지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컨트랙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랙을 맺어놓고 집을 이제 제공받는 사람들과 또 집을 지어서 나눠주는 저희들과 사인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의 사인이냐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집을 나눠주는데 이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안 된다. 그렇죠? 또 다른 세입자를 두면 안 된다. 집이 나중에 수리가 필요할 때 이것들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맺고 사인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사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십자가 사인이 유행인 줄 알았더니 많은 IT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맹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어느 기구하고 했냐면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교육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국제기구는 특별히 문맹 퇴치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유네스코의 지금 교육 담당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었는데, 이분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대 영문과 졸업하시고, 그러면서 코리아 헤럴드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제가 나중에 좀 소개하겠지만 거기 인턴으로 들어가서 여러 방면의 일을 하다가 유네스코에 아마 한국 여성으로선 실무 분야 가운데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멋진 김민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 분야 우리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1,500명 정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알파벳 스쿨을 진행해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뭐 책을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희 그 집을 짓는 거죠. 그 유엔 군들이 나와 있을 때 뭐 미국에서도
또 파병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나라가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재건지원단 이름으로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같이 일을 했던 부대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파병한 이분들은 평화 유지군이었어요. 쿠데타가 나서 지진 이전에 그 IT에 파병된 분들이었는데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경제 규모도 있고 하니까 재건 지원단 장비를 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도 그 인류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군대를 보내는데 하는 일들이 그 우리 공병 그 장비들을 뭐 이렇게 밤에 지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작업을 할 때 보초를 서준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IT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뭐 축구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그저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글쎄요, 이게 그냥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홈디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공정무역 형태로 해서, 그 팜트리로 바스켓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일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 한 가정당 500불씩 론 해주면, 그 500불을 가지고 이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해서 1년 안에 이자가 5%, IT에서 그 은행 이자가 30에서 40%예요. 완전히 고리대금이죠. 예. 그런데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 5%의 그 이자 가지고 그래서 500불을 다 갚으면 1000불로 올려주고 그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룹들과 함께 같이 이게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발에 관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배운 하나의 제 개인적인 제 삶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 또 대한민국 세계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의 그 경제학의 법칙이 있어요. 한국 사회 또 특별히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저한테 가르쳐준 경제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모아야 하고 축적해 놔야 되고 이거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개발의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그분들이 이 작은 그 빵 하나를 들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형태로 해서 팜트리 가지고 바스켓을 만들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봤어요. 대부분의 일들을 가난한 IT 여성들이 담당을 했는데 육체적인 노동조차도 근데 돈벌이가 되니까 가정에 관심이 없던 남편들도 같이 아내하고 일을 하고 애들도 함께 일을 하고 하면서 가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 변화를 보고 그러다가 제가 갖고 있는 빵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내 빵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빵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새로운 개념의 경제학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더 커져가는 더불어 행복해져가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 경쟁하고 또 초고물가 사회 나누기를 꺼려하고 그러는데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렵지만
나누는 것, 돕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엘리엇스쿨 졸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부기구 또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겠는데 특별히 지금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국제기구에 평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넓히고 그러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아마 이런 나라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한국의 이 개발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주해주면 그 당시 한국을 이끌어가던 분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빵을 그냥 막 나눠주고 밀가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 빵 공장을 지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장을 지어야 한다.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계속해서 밀가루를 보내주고 빵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는데 한국은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던 아마 유일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의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경험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첫 번째 수혜 세대예요. 저희 전 세대는 평생 가난했던 분들이고 저희만 해도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만 하더라도요. 가난한 시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부요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어떤 그 분쟁이라든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또 개개인마다 그런 그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 지금은 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예.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외모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일본을 부러워하는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본 정도는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을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길이다. 유엔 안에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죠. 제가 했던 일들은 UNDP에서 오랫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같이 관계 맺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취약 분쟁국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취약 분쟁국. 그러니까 취약 분쟁국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 취약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막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는 굉장한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WFP 같은 데서는 식량을 나눠주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헬기에다가 식량을 실어갖고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허리케인 매튜가 IT를 강타했을 때 그 다음말이라고 하는 아이치의 최서부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땅끝 해남마을 서쪽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마을이 초토화돼서 대한민국 정부 자금 통해서
주택을 100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해변을 정리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IT의 여성 문제들, 성폭행 당한 여성들, 그분들의 인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을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IOM하고는요, 작년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했냐면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불법으로 여권 없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1밀리언입니다. 1밀리언의 IT 사람들이 그곳에서 미니멈 웨이지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인권이 착취되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IT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우파 정부에 의해서 추방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걸어 들어오면 IT의 그 보더가 4개 있는데 보더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한 헬스케어 뭐라고 할까요? 보건 개념의 의료소가 있어요. 그런 의료소를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국경을 넘어왔는데 자기 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비들을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이분들이 IT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IT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출생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IT 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들에게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그래도 IT에서 살기가 어렵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식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레갈한 것이 아니라 정식 루트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브라질에서 아마 큰 경기가 있었을 때 월드컵인가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경기장을 짓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3D 노동을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IT 사람들한테 워킹 비자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워킹 비자 가지고 일을 했는데 비자가 만료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아니면 로컬 버스를 타고 멕시코 티juana까지 걸어가요. 6개월. 예. 근데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면 다른 데는 다 도로가 있는데 파나마 지역에 나리엔갭이라는 정글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없어요. 예. 그 도로를 이 정글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KBS 리포팅하고 그 PD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다리엔 갭을 우리 한번 취재를 같이 가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다리엔 갭 정글을 넘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미국 국경 앞에 다다르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취재하자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요. IT에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불법으로 있는 이민자들 다 내쫓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실어놔야 되거든요. 제가 IT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쫓겨난 IT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 비행기가 태우고 오는데 공항에 내리면 비행기에 탄 불법으로 IT에서 생활하다가 이민국에 잡혀서 IT로 송환되는 사람들이요. 가방 하나 없어요. 빈손으로 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권의 문제죠. 물론 죄를 짓고 그 법을 어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인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IOM은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공항에 도착을 하면 불법으로 송환된 사람들에게 헬스케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정착 자금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으로서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제일 그 JPO라고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 정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내죠. 근데 돈을 내는 만큼 사실은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돼. 이게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돈은 많이 내는데 실제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국제기구하고 이런 JPO 제도를 만들었어요. JPO 제도는 한국 정부에서는 인턴으로 2년을 보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인턴 기간 동안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 인턴 기간에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턴이 끝나면 거의 80% 정도는 정직원이 돼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길을 열어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요, 첫 번째 시험은 어디서 주관했냐면 외교부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외교부에서 지원하고 요 그 첫 번째 시험에 합격된 서류 전형에 합격된 사람들을 국제기구에 정보를 주면 거기에서 뭐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 첫 번째를 국제기구에서 먼저 뽑습니다. 이렇게 뭐 언어라든지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사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 먼저 뽑아놔요. 국제기구에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 국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외교부에서 인터뷰, 이 사람이 한국어는 제대로 하는지, 또 한국과 또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최종 선발을 다시 국제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YPP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국도 하고요. 뭐 UNDP도 하고 하는데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됐을 때 인턴을 이런 데에 가서 하면 좋아요. 이런 데 가서 하면서 각 그 기관별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네스코의 김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네스코의 YPP 제도를 통해서 정식 직원이 돼 가는 케이스잖아요.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삼성에서 뭐 시험 딱 봐가지고 한꺼번에 쫙 뽑는데 뭐 국제기구는 자리 공석이 나면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나면 뽑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인턴으로 했던 친구가 제일 먼저 정보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유엔 자원봉사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인턴십을 통해서 좀 이렇게 국제기구에 많은 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것도 참 좋겠다. 업무 강도는 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 뭐 머스크가 뭐 USAID 다 없앤다고 하고 뭐 민간 기업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업무 강도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USAID 없으면 안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싶고요. 자, 그렇다면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기본적인 인성,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리고 봉사의 마음. 두 번째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그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다 하시니까 프렌치라든지 스페니쉬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보고서는 다 그냥 영어로 해요. 보고서는 다 영어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오차라든지 유엔기구 모임하면은 같이 이렇게 뭐 식사를 하다가 스페니쉬로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프렌치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영어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하고 또 제2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협업 능력이죠. 투명하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나 혼자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도 알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아마 국제기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엘리엇 졸업생들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겠지만 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